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 개념은 마치 절대적인 안전보장처럼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핵무기로 보호해준다는 구상이지요. 하지만 과연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우산이 여전히 튼튼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전술핵 운용 훈련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로 핵전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황해와 동중국해에 전략 핵잠수함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한반도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매달처럼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탄두 소형화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미국의 우산 하나만 믿고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바로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해구산이라는 개념은 사실 냉전기, 미국이 유럽 동맹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내세운 정치적 장치였죠. 미국이 핵을 독점하던 시절에는 어느 정도 힘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핵을 대량으로 증강하고 북한까지 억지력을 확보하는 현실에서 미국이 과연 서울을 위해 핵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이 워싱턴 DC나 뉴욕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위해 핵전쟁을 각오할 것이라 믿지 않습니다. 결국 해구사는 종이에 적힌 약속일 뿐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접혀버릴 우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더라도 이 점이 드러납니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안전보장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러시아가 침공하자 미국과 영국은 무기와 자금을 지원했을 뿐 핵으로 직접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지금도 매일같이 미사일 공습에 시달리고 있고, 그 안전보장이라는 문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만약 비슷한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과연 서울을 위해, 도쿄를 위해, 평양을 견제하기 위해 핵전쟁을 감수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드러난 모습은 더 노골적이었죠. 그는 동맹을 돈을 내는 고객으로 취급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조건부로만 존재하는 동맹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트럼프는 지금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둔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해구산을 한국을 위해 끝까지 펼쳐줄 거라 믿는 건 지나친 낙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문서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워싱턴은 늘 자국 이익에 부합할 때만 동맹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즉, 해구사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계산에 따라 열리거나 닫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핵전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불안정한 우산에 계속 의존해야 할까요?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한국에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해구산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장치라면 한국은 독자적 억지력을 구축할 명분을 갖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 원자력 잠수함 설계 역량, 그리고 현무 시리즈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플루토늄 비축량을 바탕으로 핵무장 가능성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언제까지 미국의 우산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만약 일본이 먼저 핵을 갖게 된다면 한국은 순식간에 전략적 열세에 빠질 것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최근 일본은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핵무기 옵션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은 공개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기술적 기반과 플루토늄 재고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도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 일본 뒤에서 망설이고만 있어야 합니까? 우리야말로 실제로 핵우산에 의존하는 나라이고 실제로 북한 핵을 마주하고 있는 최전선 국가 아닙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중국도 빠질 수 없죠. 시진핑 정부는 이미 1,500기 이상의 핵탄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들의 전략 핵잠수함은 동북아를 돌아다니며 한반도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 억지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북한, 중국, 일본이라는 3중 핵포위망에 갇히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의 해구산이 과연 우릴 구해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건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죠. 미국의 대외 정책 역사 전체가 보여주듯 동맹이라는 말은 언제나 조건부였고 그 조건은 미국의 국익이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을 무리하게 올리라고 요구했고 내지 않으면 미군 철수라는 말을 공공연히 꺼냈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워싱턴은 한국의 안보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늘 가치 동맹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래 동맹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 기억하시죠? 20년간 함께 싸웠던 현지 동맹들을 미국은 단 하루 만에 버렸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수천 명이 비행기에 매달리다 추락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맹을 그렇게 버린 미국이 과연 한반도 위기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정확한 사례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은 미국의 그런 행동 패턴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라고 강요했죠. 우리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 기업 마이크론에게 보조금을 퍼부어 시장 점유율을 넓히도록 만들었습니다. 동맹을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만 챙긴 것이죠. 이런 현실에서 한국이 무조건 미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해구산이라는 개념조차 미국이 자기 국익에 맞을 때만 열어줄 수 있는 조건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내일 미국 본토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한국 방어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일본은 최소한 자체 억지력을 준비해왔고 중국은 대놓고 핵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여전히 미국의 모호한 약속에 의존한다면 이건 안보 전략이라기보다 일종의 도박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이 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위협을 가하고 중국이 동시에 서해에 핵잠수함을 띄운 상황에서 미국이 협상 테이블을 열자라며 뒷걸음친다면 과연 한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은 언제나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계산합니다. 자신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얻을 방법을 찾는 것이죠. 결국 피해를 떠안는 건 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결정한다. 라는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워싱턴이 이익을 따지는 순간 한국은 독자적 억지력을 가져야만 국가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지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일본은 이미 자국 국익을 위해 미국과 때로는 대립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왜 한국만 미국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실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압박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등 어느 분야 하나 미국이 한국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워싱턴은 마치 우리가 미국의 빚을 지고 있는 듯 행동합니다. 방위비 인상 요구도 그렇고 무기 구매 압박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하는 겁니까? 미국이 한국의 기술과 산업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동맹의 본질은 상호 이익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한미 관계는 거의 일방적 요구 구조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자국 국익을 위해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내라, 더 많은 규제를 따르라 강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해구산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서류 한 장도 내놓지 않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한국은 언제든 미국의 이익에 따라 버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10여 년간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핵무기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단순히 핵실험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전술핵,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최근에는 극초음속 활공체까지 실험하면서 기술적 진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실제로 서울을 겨냥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만 믿고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미 200기 이상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군 열병식에서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이 줄지어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그 미사일들이 한국 전역을 불과 몇 분 만에 타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본토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서울과 부산, 대전과 같은 우리 핵심 도시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과연 한국을 위해 핵보복을 할까요? 아니면 한국만 희생당한 채 미국은 협상에 나설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큰 교훈이 있습니다. 냉전 시절 유럽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대량 배치하자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이 과연 모스크바와 핵전쟁을 각오하면서까지 파리를 지켜줄까?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서울을 지켜주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도시가 위험에 처한다면 한국을 위해 희생할까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두고 한국은 이제 독자적인 억지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북한은 단순히 무기만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핵은 곧 체제 생존이라는 인식 아래 외교 전략에서도 핵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반면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독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항상 주변국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건 전략적 불균형이고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위협을 무기로 한국을 상대로 협상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으면 서울을 타격하겠다라고 위협한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국은 자국 병력 보호를 위해 오히려 철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 공격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죠. 이건 말 그대로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인 방어 태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패트리엇, 사드, 천군과 같은 요격 체계에 의존하며 방어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방어만으로는 억지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언제든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확실히 너희가 공격하면 너희도 끝장난다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만 진정한 억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억지라는 것은 보복 능력에서 나옵니다. 북한은 우리를 향해 매일같이 핵 버튼을 들이밀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미국이 대신 보복해주길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국내 여론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돈, 미국의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한국을 위해 미국 젊은이들이 피 흘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국을 믿고 가만히 있는 건 우리 스스로 위험을 초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핵 억지력의 독자화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라고 봅니다. 북한이 매일같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현실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협상 테이블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기술적 잠재력을 무기 삼아 이미 미국과 대등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중국은 아예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여전히 해구산에 의존하며 수동적인 태세를 취한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더욱 불안해질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일본을 비핵 국가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잠재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플루토늄 재고만 4만 킬로그램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면 핵탄두 수천 개를 제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더구나 첨단 원자력 기술, 고체 연료 로켓, 위성 발사 능력까지 이미 확보해 있죠. 즉,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공개적으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라고 발언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핵무장을 암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이웃나라 뉴스가 아니라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됩니다. 저도 그 발언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을 내세워 군사력 확대를 제한해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변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늘렸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전수방위라는 명분도 버렸습니다. 여기에 핵잠 재력까지 고려하면 일본은 언제든 한반도의 전략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상대가 됩니다. 많은 한국 국민이 일본을 단순히 경제적 경쟁자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저는 군사적 잠재력 측면에서 일본을 훨씬 더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일본은 과거 역사적으로도 숨은 야심을 드러내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원자폭탄 개발을 시도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지금도 그들의 전략 문서를 보면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든든한 방패가 되는 한편 그 방패 뒤에서 언제든 칼을 빼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이 핵을 갖추면 한국은 그 즉시 전략적 열세로 밀려납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의 현실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만 해도 버거운 상황인데 만약 일본까지 핵 보유를 공식화한다면 한국은 동북아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중국, 북한, 일본이 모두 핵 억지력을 갖추고 한국만 미국의 우산에 매달려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은 매번 양보할 수밖에 없는 약자가 됩니다. 이건 절대 피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국제사회의 시선도 교묘히 이용합니다. 일본은 피폭국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반대하는 여론을 주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플루토늄을 계속 비축하고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키며 사실상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중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해야 합니다. 일본이 평화국가라는 이미지를 쌓아올리는 동안 우리가 무방비로 있다면 언젠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일본의 숨은 핵 능력은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을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지원하기도 합니다. 결국 일본이 핵을 갖추는 순간 미국은 이를 제어하기보다는 전략적 필요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또다시 뒤처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숨은 핵 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사 문제나 경제 경쟁이 아니라 미래의 안보 위협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독자 핵 억지력을 갖추지 못하면 일본이 언제든지 그 격차를 무기로 삼아 한반도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핵 억지력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협상력이고 정치적 힘입니다. 일본이 그것을 준비한다면 한국도 당연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는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라고 말한 건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일본이 핵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상 한국도 독자적인 길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한일 관계에서 대등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흔히 북한의 핵 위협만을 크게 보지만 사실 더 거대한 그림 속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세력은 중국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 10년간 군사비를 매년 두 자릿수로 늘려왔습니다. 특히 핵전력 강화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핵탄두 1,500기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동북아 주변 바다에는 전략 핵잠수함을 배치해 두었고
그 잠수함들이 황해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사실상 한국을 포위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독자적 억지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핵의 그림자에 영원히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위협을 단순히 경제적 압박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핵이라는 궁극의 힘을 배경으로 그 압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드, THAAD, 배치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중국은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했지만 그 뒤에 숨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핵전력을 건드리지 마라는 경고였죠. 중국은 이미 한국이 미국의 방어망에만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잠수함을 황해에 배치하고도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한국이 독자 핵 억지력을 갖추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중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 없게 되겠죠. 중국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평화와 협력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팽창을 멈추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중화의 부흥을 외치며 핵무기를 중국의 국가적 자존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대립이 심화될수록 중국은 주변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충돌한다면 한국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미군이 중국의 발이 묶이는 순간 한반도는 중국 핵전력의 직접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의 모호한 약속만 믿는다면 한국은 심각한 전략적 착각을 하는 셈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직접 핵으로 위협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중국은 직접 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핵을 배경으로 삼아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봉쇄에 참여하면 우리는 군사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식의 협박 말입니다.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외교 전략이죠. 이건 실제로 미국조차 중국과 협상할 때 늘 감안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그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한국은 이미 중국 핵무기의 직접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랴오닝, 산둥 같은 항공모함 전단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제2의 성 같은 신형 SLBM입니다. 사거리가 12,000km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 해역에서 발사하면 서울은 물론 워싱턴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은 늘 압박당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방어체계만 신경 써왔습니다. 천궁3, 사드, 패트리엇,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방패일 뿐입니다. 방패만으로는 결코 억지가 되지 않습니다. 억지라는 건 결국 상대가 우리를 치면 그 대가를 치른다. 라는 확신을 심어야만 합니다. 중국은 지금 한국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보복을 하고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심지어 군사적으로도 서해와 동해에서 도발을 이어가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핵 억지력을 보유한다면 중국은 지금처럼 일방적인 압박을 감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내일 중국이 한반도 근처에서 핵잠수함을 대대적으로 훈련시키면서 한국은 미국 편에 서지 말라라고 압박한다면 우리는 어떤 카드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라면 아마 항해 성명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독자 핵 억지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도 대응 수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이 차이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안보는 남의 호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 것도 중국의 이런 압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올인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독자적 억지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언제든 중국의 패권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북한을 넘어 중국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위험 신호들입니다. 사실 미국의 해구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최근 몇 년간 워싱턴의 발언들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향해 노골적으로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협박했고, 바이든 행정부조차도 미국은 언제나 동맹을 지킬 것이라는 원칙적 발언 뒤에는 자국 이익이 우선이라는 단서 조항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언제 지켜줄지, 언제 모른 척할지 모르는 모호한 방침이란 얘기입니다. 저는 특히 작년 미 의회 청문회 발언이 기억납니다. 한 의원이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라고 묻자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것은 워싱턴 내부에서도 이미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해구산을 약속했지만 실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이 이런 모호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건 사실상 국가 안보를 도박판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들도 노골적으로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개입을 줄이고 자국 본토 방어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동시에 실린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전략을 바꾸면 한국은 어떤 선택지가 남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 순간이 한국이 독자적 억지력을 가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미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국은 동맹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고 반도체 배터리 같은 산업도 미국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미국이 기술 자립을 이루거나 정치적 계산이 달라지면 한국에 대한 태도도 언제든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미국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동맹국을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짜로 미국의 방어를 누린다라는 식의 말들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언사가 단순한 선거용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미군의 배치 문제입니다. 워싱턴은 최근 글로벌 병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유럽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동북아 주둔 병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일부라도 철수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뿐 아니라 재래식 방위력에서도 공백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명백히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절반을 철수한다고 선언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 카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구조라면 아마 항해 성명과 외교 협의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독자 핵억지력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의 모호한 신호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 스스로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라고 선언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독자적 억지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한국 안보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어야 한다. 는 말은 그냥 수사가 아니라 현실적 전략입니다. 워싱턴의 불분명한 메시지가 계속되는 한 한국은 반드시 독자적 억지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미국의 계산법에 따라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핵무기를 군사적 수단으로만 이해하지만 실제 국제정치에서 핵은 곧 협상력이고 권력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과 직접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경제 규모로 따지면 북한은 세계 하위권이고 인구도 한국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하노이까지 직접 나가 협상한 건 북한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핵이 없었다면 그런 자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핵의 정치적 힘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는 그 자체로 정치적 카드가 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보십시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모두 핵 보유국입니다. 그들은 핵을 통해 단순히 군사적 우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발언권도 독점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늘 약자의 위치에 서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한 국제 질서라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플루토늄 재고와 기술적 잠재력을 근거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가짜 핵보유국처럼 취급받습니다. 미국도 일본을 존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잠재력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실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 핵을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돼 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 내부의 시선을 짚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핵을 가지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핵을 갖춘 나라일수록 오히려 협상에서 중심에 서게 됩니다. 북한조차 핵을 보유하자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가 평양과 대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저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배척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발언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 억지력은 곧 외교력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핵무기는 단순히 방어수단이 아니라 국가 전략을 결정짓는 정치적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미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분야에서 세계적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자 핵 억지력이 더해진다면 한국은 더 이상 동북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전략 플레이어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던지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핵을 가지면 중국과 일본이 강하게 반발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이미 중국은 사드 배치만으로도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우리를 옥죄려 했습니다. 우리가 핵을 갖지 않아도 이런 압박은 이미 경험했는데 그렇다면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오히려 핵을 갖추면 그들의 압박에 맞서 더 강하게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핵은 외교적 대등성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카드입니다. 상대가 핵을 가진 상황에서 우리만 핵이 없다면 협상은 항상 불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중국도 일본도 함부로 한국을 몰아붙일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안전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주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핵은 무기 그 이상입니다. 핵은 정치이고 협상이고 권력입니다. 한국이 핵을 갖추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미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과 일본의 압박에 시달리고 북한의 협박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동등한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사실 핵무기를 논할 때 많은 이들이 기술적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게 과연 맞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을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지연도 없이 성공적으로 건설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원전 건설에서 잇따라 실패하고 수십 년째 지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못한다. 저는 그게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핵연료 주기 기술, 고급 원심 분리기, 고속로 개발 경험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사일 기술은 현무5, 현무6 같은 세계 최강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죠.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고 정확도는 수미터 이내입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경계할 정도인데 이런 능력을 가진 한국이 핵탄두를 탑재하지 못한다는 건 오히려 정치적 제약 때문이지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건 잠수함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미 KSS 3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했고 이 잠수함은 SLBM 발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핵잠수함 운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게다가 조선 산업의 압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건조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 말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 핵추진 잠수함과 전략원잠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훨씬 효율적으로 전력을 배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인공지능과 위성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미 군사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통해 독자적 우주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위성은 핵전력과 결합될 때 훨씬 더 큰 억지력을 발휘합니다. 실시간 감시 정찰 능력이 확보돼야만 핵억지 전략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은 표적 탐지, 발사 통제, 요격 회피 등 모든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AI 반도체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니 기술적 제약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단 하나, 정치적 결단이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충분합니다. 원자력, 미사일, 위성, 잠수함, AI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일본이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불린다면 한국은 사실상 준 핵보유국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국 눈치를 보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반론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핵 개발은 국제 제재로 이어져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논리라면 북한은 이미 수십 년간 붕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핵을 무기로 외교적 협상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경제력과 글로벌 공급망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이 모든 걸 세계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제재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재를 가하는 쪽이 더 큰 피해를 볼 겁니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 반도체, 배터리, 조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공식화한다고 해서 그들이 한국과의 거래를 끊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겁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더더욱 한국을 달래려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적 힘까지 더해진 한국은 협상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국은 기술적으로 이미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제는 의지만 남았다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민수 산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군사력, 특히 핵억지력을 완성할 수 있는 토대가 이미 준비돼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더 이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한국 사회에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러시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4년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병합되었고 2022년에는 전면 침공을 당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보장? 미국과 유럽은 군사적 개입을 회피했고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례가 한국에 주는 경고가 너무도 분명하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한 대가로 평화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러시아는 국제협정을 휴지 조각처럼 무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 약속만 믿고 핵을 포기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저는 그 답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피로 쓰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지정학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백 기의 미사일과 수십 기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중국은 동북아 핵전력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언제든 핵무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방향 모두 핵 위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모호한 약속만 믿고 핵을 포기하거나 외면한다. 그건 국가 안보를 도박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북한이 한국이 미국과 합동훈련을 하면 서울을 핵으로 타격하겠다라고 위협한다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무기 지원은 하겠지만 직접 핵으로 보장할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언제나 자국 본토를 최우선으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모스크바와 핵전쟁을 각오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국을 위해 베이징이나 평양과 핵전쟁을 각오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또 다른 교훈은 바로 경제적 타격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의 산업 기반은 붕괴했고 수백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 억지력을 갖추지 못하고 북한이나 중국의 핵 협박을 받는다면 전쟁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경제는 흔들릴 겁니다. 투자자들은 불안을 느끼고 글로벌 공급망은 한국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한국 경제의 심장부인 반도체, 조선, 배터리 산업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의 선택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큰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핵을 포기하면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자가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그들은 핵을 체제 생존의 보증수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더 큰 경제력과 더 큰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독자적 핵 억지력을 구축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배척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존중받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던지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다르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국제사회의 보장을 받았는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동맹과 협정은 언제든 상황에 따라 깨질 수 있습니다. 핵만이 진정한 보장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훈을 똑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한국의 안보는 한국 스스로 지켜야 한다. 라는 발언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교훈을 보았습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 억지력을 통해 주권을 지켜낼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대폭 감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틀어질 때마다 한국이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병력을 줄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일 당장 워싱턴이 주한미군 절반 철수를 선언한다면 한국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저는 그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섬뜩합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군사적 전력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그 존재를 전제로 안보 전략을 짜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이 무너진다면 한국은 단숨에 전략적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즉각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고 중국은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겁니다. 일본 역시 한국을 견제하며 독자 핵무장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미국이 물러서는 순간 한반도 전체가 핵 공백 속으로 빠져드는 셈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1970년대 닉슨 독트린 시절 미국은 아시아 주둔 미군을 대거 철수했습니다. 그 결과 남베트남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했습니다. 한국이 그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독자적 군사력 강화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고 중국은 핵잠수함을 황해에 띄웠습니다.
일본은 기술적 핵 능력을 축적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미국이 발을 빼면 한국은 그야말로 삼중 핵 포위망 속에 홀로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한국이 독자적 핵 억지력을 가져야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명분입니다. 미국이 철수해도 두려울 게 없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핵무기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미국의 결정에 따라 생존이 좌우되는 처지로 전락합니다. 미국이 주둔하면 안심, 철수하면 공포, 이런 불안정한 구조를 끝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미국이 철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이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오히려 한국을 더 존중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핵 억지력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철수한다면 그 순간 한국은 북한, 중국, 일본 모두의 핵 압박에 시달리며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을 잃게 됩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이 빠진다면 우리는 독자 핵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 라고 논의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핵을 갖고 있고 독일도 핵 공유 체제를 유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모호한 약속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더구나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미국의 군사적 결정에만 끌려간다면 그건 스스로 가진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이 철수해도 한국은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건 바로 독자 핵 억지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주한미군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한국 안보의 주체는 결국 한국 자신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야말로 핵심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머물든 떠나든 한국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미국의 철수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을 대비해 독자적 억지력을 갖추는 게 진짜 안보 전략입니다. 흔히 핵무기를 단순히 군사적 억지 수단으로만 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경제와 산업 전체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금융까지 세계가 의존하는 산업을 가진 나라입니다.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핵 위협을 가한다면 투자자들은 즉각 불안해하고 글로벌 공급망은 흔들릴 겁니다. 결국 핵 억지력은 단순한 군사 보장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안보가 불안정해지면 외국인 투자는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한국이 핵 억지력을 보유하면 국제사회는 한국은 절대 침략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겁니다. 이는 곧 외국인 투자 안정, 금융시장 신뢰 강화, 그리고 기술 산업의 장기적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핵 억지력의 경제적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북한이 서울을 겨냥한 핵 위협을 가한다면 코스피와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마 하루 만에 수십조 원이 증발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독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자들은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뢰를 갖게 될 겁니다. 즉, 핵 억지력은 군사뿐 아니라 경제를 지탱하는 심장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핵 억지력은 안보와 경제의 이중 안전망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이 한국 경제를 압박하려 해도 우리가 핵을 갖고 있다면 그들의 압박은 절대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보장되는 구조, 그것이 바로 한국이 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국제사회가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동맹 균열을 우려하며 제재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고, 일본은 자신들의 핵무장 명분을 찾기 위해 한국을 비난할 겁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구호를 앞세워 외교적 공세를 펼칠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이 실제로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어느 하나 미국과 유럽, 심지어 중국조차 한국 없이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을 제재한다면 피해는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올 겁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만 보더라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중단하면 글로벌 AI 산업 전체가 마비됩니다. 미국이 정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을 제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한국은 이 상황을 오히려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반발할 때 우리도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공급망 안정, 경제적 특혜, 외교적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핵무기를 단순히 방어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략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겁니다. 일본은 과거 플루토늄 재고를 무기로 미국의 해구산을 강화시켰습니다. 한국은 실질적 핵 억지력을 통해 훨씬 더 큰 외교적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조건 방어적으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의 핵 보유는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 라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무책임한 핵 위협, 중국의 군사적 팽창, 일본의 잠재적 핵무장, 이 모든 불안정 속에서 한국의 핵은 균형을 잡아주는 억지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국제사회가 처음에는 비난하더라도 결국에는 한국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미국이 강하게 반발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방산을 카드로 꺼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핵 억지력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공급망을 함께 지키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건 바로 한국 기술이니까요. 동의합니다. 유럽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 폴란드, 프랑스 모두 러시아의 핵 위협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 억지력을 확보하면 오히려 유럽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3 같은 무기들이 이미 유럽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의 핵 억지력이 더해지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됩니다. 국제사회의 반발은 처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도 처음 핵을 보유했을 때 전 세계가 반발했지만 지금은 미국, 일본, 유럽 모두 인도를 전략 파트너로 대우합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이 반발을 기회로 전환하느냐입니다. 해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갖더라도 고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 기술, 외교 카드를 동시에 활용하면 국제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반발은 거세겠지만 곧 한국이 핵을 갖는 게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겁니다. 흔히 핵무기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전력이 결합될 때 진정한 억지력이 완성됩니다. 한국은 이미 핵심 기술을 다방면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천궁3 같은 중고도 방공체계는 북한 미사일뿐 아니라 중국이 일본의 항공 전력에도 대응할 수 있고 현무 6은 초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세계 최강 수준의 탄도미사일입니다. 여기에 KHEL 레이저 요격 체계가 더해진다면 한국은 미사일 방어뿐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도 독보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이 모든 체계의 마지막 퍼즐일 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핵 억지력은 강력하지만 혼자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기습적 전술핵 사용이나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은 단순히 핵 보복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다층적 억지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군사 위성망을 강화하면 실시간 감시와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고 레이저 무기와 전자기 펄스, EMP,
무기는 상대 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다층적 억지력이 핵과 결합될 때 상대는 절대 한국을 쉽게 위협할 수 없습니다. 저는 특히 우주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미 아리랑 위성 시리즈와 누리호 발사를 통해 독자적 발사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군사위성 수십 기를 더 배치하면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현무6 같은 장거리 미사일과 연결되어 발사 즉시 응징 체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단순히 방어적 국가가 아니라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갖춘 전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게 K-디펜스의 산업적 파급력입니다. 천궁-3,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이미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핵 억지력까지 보유한다면 이 무기들의 신뢰도는 더 높아지고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전략 동맹국으로 격상됩니다. 결국 다층적 억지 전략은 군사적 안전뿐 아니라 방산 산업 성장에도 직결되는 셈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북한이 전술핵을 소형 미사일에 장착해 기습 발사한다면 한국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핵 보복만을 고려한다면 피해는 이미 발생한 뒤입니다. 하지만 레이저 요격 체계와 위성 추적, 전자전 장비가 함께 작동한다면 발사 순간 차단하고 즉각 응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층적 억지의 힘입니다. 사실 억지라는 것은 상대가 공격을 결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 공격당한 뒤 보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줄수록 상대의 계산은 복잡해지고 결국 공격 의지를 꺾게 됩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독자 핵 억지력과 첨단 방위 체계를 동시에 보유한다면 이 지역에서 누구도 한국을 쉽게 위협할 수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대한민국의 안보는 단일 무기가 아니라 종합적 전력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핵을 포함해 모든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아이언 실드 개념을 완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핵 억지력을 중심으로 천궁-3, 현무-6, KH-2L, 위성망, 그리고 강력한 사이버전 능력까지 결합하면 한국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다층적 억지 체계를 보유하게 될 겁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핵을 보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핵은 억지력의 최종 보증이고 그 외에 첨단 무기와 방산 체계가 보조해야만 완벽한 방패가 됩니다. 다층적 억지 전략이 완성될 때 한국은 진정한 전략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이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면 세계 질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그 순간 동북아 전체의 균형이 뒤집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핵 보유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거나 견제하는 구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 핵 억지력을 가지는 순간 한국은 단순한 수동적 피보호자가 아니라 전략적 플레이어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때는 워싱턴도, 베이징도, 도쿄도 한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저는 특히 미국의 태도가 크게 변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며 압박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상황은 정반대가 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오히려 한국의 결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핵 강국으로서 독자적 행보를 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의 패권 구조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사실상 공동 결정자로 격상되는 겁니다. 일본 역시 크게 흔들릴 겁니다. 지금 일본은 플루토늄 재고와 기술력을 무기로 잠재적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실제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일본은 순식간에 그 위상이 무너집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일본도 핵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한국이 먼저 현실화하면 일본은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우위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맞게 됩니다. 지금 중국은 한국을 경제와 군사로 동시에 압박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구조를 즐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일방적으로 협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을 자극하면 우리도 치명적 피해를 입는다. 라는 계산을 하게 되겠죠. 저는 이것이 중국의 대외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핵 보유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동시에 러시아는 서방과의 갈등 속에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인도 핵 보유 당시에도 처음엔 반발했지만 나중에는 협력 관계로 전환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첫 반응은 비난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게 될 겁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싶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충격과 동시에 안정이 찾아올 겁니다. 처음에는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지만 곧 한국이 절대 군사적으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쌓이면 오히려 자본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코스피는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원하는 안전자산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인도의 사례를 보십시오.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했지만 지금은 미국과 일본이 앞다투어 인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보유 직후에는 소란이 있겠지만 곧 세계는 한국을 인정하고 협력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핵만 가진 나라가 아니라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와 방산까지 세계가 필요로 하는 산업을 모두 갖춘 나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핵 억지력은 주권의 완성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수사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세계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선언입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이제는 미국, 중국, 일본의 변덕에 따라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세계와 협상하는 국가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지금 거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은 점점 더 신뢰를 잃고 있고 북한은 매일같이 핵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잠수함을 황해에 띄우며 압박을 가하고 일본은 언제든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여전히 타인의 약속과 우산에만 의존한다. 그건 국가 생존을 스스로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핵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가지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기술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국제적 명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국제사회의 초기 반발을 우려하느라 이 중요한 결정을 미룬다면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교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핵 없는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유리병 같은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자 산업 강국입니다. 여기에 독자적 핵 억지력을 더한다면 우리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삼위일체의 초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양보도 두려움도 의존도 없다라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시대적 요청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싶습니다. 핵 억지력은 단순히 전쟁을 막는 수단이 아니라 후손들의 안전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북한과 중국, 일본의 핵 위협 속에서 영원히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길을 연다면 후손들은 안전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안보 정책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핵 억지력은 한국의 외교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늘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까,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독자 핵 억지력을 가진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눈치만 보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가 눈치를 보게 만드는 나라로 바뀝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국가 위상 전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의 국제 환경은 우리에게 독자 핵 억지력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내부의 기술력과 경제력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정치적 결단뿐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위험은 커지고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듭니다.